26년 3월 13일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의자 뺏기 게임 다들 기억하시죠? 아, 어릴 때 참 많이 하던 게임이죠. 맞아요. 그 음악이 막 신나게 나올 때는 다들 가장 예쁘고 화려한 의자를 차지하려고 그 주변만 빙빙 돌면서 눈치를 보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기면 화려하고 자시고 따질 겨를이 없죠. 일단 내 엉덩이를 안전하게 붙일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가까운 의자에 몸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죠. 생존 본능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과 건설 시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전체가 딱 이 음악이 꺼진 의자 뺏기 게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최근 뉴스 보시면서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부터 아파트를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찍어낸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갑자기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1,000억 원짜리 담장이 논란이 된 사연까지 있었죠. 맞아요. 그럼 먼저 의자 뺏기 게임의 음악이 멈춰버린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버티던 강동구마저 하락으로 돌아섰죠. 네네. 게다가 소위 국평이라고 불리는 국민평형, 보통 84제곱미터 아파트잖아요. 이 국평 가격이 작년 대비 무려 12%나 떨어졌습니다. 꽤 큰 폭의 하락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외치던 절대 공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똘똘한 한 채. 아, 맞아요. 무조건 똘똘한 한 채였죠. 네. 그러니까 자선 가치가 확실한 초고가 주택으로 계속 갈아타기 나던 수요가 확 줄어들고 오히려 15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을 찾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어요. 이게 시장의 규칙 자체가 재작성되고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해지면서 고가 주택을 살 자금줄이 묶인 게 1차적인 원인이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짚어보면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세금 혜택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시사가 있었거든요. 아주 강력한 보유세 개편 예고죠.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신호군요. 저희가 이 정책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어느 쪽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미치는 현상만 보자면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꺾였는데 쥐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커질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호가를 낮춰서 매물을 던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투기성 자본이 빠져나가고 당장 들어가 살 집이 필요한 진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의 축이 이동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자 뺏기 겜처럼 화려한 호화 의자 대신에 당장 내가 앉을 수 있는 15억 이하의 실용적인 의자만 불티나게 찾는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민간 부동산 시장, 특히 돈이 엄청나게 몰리던 고가주택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다면 그러면 그동안 이 민간 아파트 시장에 의존해서 돈을 벌던 대형 건설사들은 대체 어디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건설사들의 생존 본능이 향하는 곳을 추적해보면 다음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크레인도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민간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된 PF 부실 리스크 때문에 금융권에서 동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자 생존의 기로에 선 건설사들이 시선을 휙 돌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부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요. 이건 상황이 진짜 재밌게 돌아가네요. 비유하자면 최고급 식재료로 한 끼에 수십만 원을 받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파인다이닝 손님이 뚝 끊기니까 거대한 공립학교 급식소 운영권을 따내려고 막 앞치마 두르고 경쟁이 뛰어드는 꼴 아닌가요? 떨어집니다. KDI의 월간 건설 시장 동향 데이터를 보면 이 셰프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오, 데이터가 있군요. 네, 26년 1월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거의 39.9%나 폭증했어요. 네. 아니 매일 뉴스에서는 건설 경기가 최악이다, 줄도산 위기다 난린데 수주가 40% 가까이 늘었다고요?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있습니다. 늘어난 수주의 내용을 뜯어보면 민간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 토목 발주가 무려 75.4%나 폭증하면서 전체 수주 지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아하,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현장의 진짜 실상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은 아주 우울합니다. 실제 현장에 돈이 돌고 삽을 떠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 나타내는 건설 기성 지표는 오히려 8.3%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줄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취업자도 1% 줄었고요. 그러니까 수주는 늘었는데 기성은 줄었다는 건 공공기관이란 계약서에 도장만 잔뜩 찍어놓고 실제 삽은 안 푸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비지수가 133.3으로 역대 최고치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거든요. 철근값, 시멘트값,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당장 공사를 시작해봐야 손해만 나는 구조죠. 아, 대출도 어렵잖아요. 네, 건설업 대출도 6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당장 삽을 뜨기보다는 일단 망할 일 없고 꼬박꼬박 대금이 나오는 확실한 돈줄인 공공수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창고에 쟁여두고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겉보기엔 수주 대박이 터져서 좋아 보였는데 속사정은 완전히 살얼음 판이군요. 사실 예전에는 그 10대 대형 건설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 가진 회사들. 콧대 높았던 곳들이죠. 네. 옛날엔 공공주도 개발은 수익성도 떨어지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훼손된다고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대형사들이 1조 9천억 원 규모의 증산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콧방귀를 뀌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공에서도 대형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간의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아, 브랜드를 달게 해주는군요. 게다가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떼이지 않는 겁니다. 공공 프로젝트는 조금 덜 남더라도 나라에서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칼같이 결제해 주니까요. 지금 같은 유동성 위기에서는 최고의 동아줄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올해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주 계획을 두고 건설업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공공주택 발주 규모가 8조 원에 달하더라고요. 작년보다 22%나 늘어난 엄청난 금액이죠. 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LH 예산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다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수치로 하나 발견했습니다. 건물의 화려한 외관이나 구조를 기획하는 설계 용역 예산은 70억 원으로 배정됐어요. 네. 이게 전년 대비 무려 2,200억 원이나 뚝 떨어진 수치거든요. 반면에 현장을 깐깐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CEM, 그러니까 건설사업관리 용역 예산은 1조 51억 원으로 89.6%나 폭증했습니다. 그 숫자의 대비가 아주 상징적이죠. 설계는 팍 줄이고 감독만 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서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청취자분들도 디자인에 돈을 안 쓴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자면 이건 공공건설의 패러다임이 미관에서 안전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안전이요? 청취자 여러분도 최근 몇 년간 철근 빼먹고 지은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많이 접하셨잖아요. 과거에는 멋진 조감도를 뽑아내고 화려한 랜드마크를 설계하는 데 예산을 쏟았다면 이제 공공의 목표는 명확해진 거죠. 설계보다는 제대로 짓는 게 먼저다. 네, 설계는 실용적이고 단순하게 가되 계획된 도면대로 철근 안 빼먹고 튼튼하게 짓는지 감시하는 논에 모든 예산과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입니다. 민간 참여도 확대하고요. 아, 뼈대를 예쁘게 그리는 건축가보다 현장에서 도면대로 시멘트 붓고 철근 넣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관리자에게 돈을 훨씬 더 쓰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CM의 핵심 역할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선 도민감리단이 22개 공사 현장을 밀착 점검하거나 또 조달청이 입찰 브로커를 차단하려고 샅샅이 사실조사를 벌이는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네,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CM 입찰에 국가인증 감리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까지 이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리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겉보기의 화려함보다는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공공의 선언이나 다름없죠. 우리가 누구의 돈으로 지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건설의 방식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혁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파트를 공사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모듈러 주택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드리면 거대한 레고 블록 놀이 같아요. 레고 블록 방식 딱 맞는 표현입니다. 집의 벽체, 배관, 심지어 화장실 욕조와 타일까지 집의 70에서 80%를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미리 다 조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대한 트럭으로 현장에 싣고 와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조이기만 하는 거죠. 공상과학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건설업이라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산업에 제조업의 효율성을 이식한 엄청난 혁신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 공장 안에서 일하니까 날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도 엄청 줄어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20에서 30%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던 걸 공장에서 일관되게 하니 품질도 아주 균일하게 나오고요. 현재 LH나 GS건설 같은 곳에서는 이 모듈러 기술로 무려 14층에서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쌓아 올리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야 할 것 같은 완벽한 기술이잖아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비용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모듈러 주택이 기존 공법 대비 비용이 무려 30%나 더 비싸다는 겁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공사비 지수가 역대 최고치라서 건설사들이 삽도 못 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공사비에 민감한 시대, 30%나 더 비싼 기술이 어떻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죠? 방금 아주 중요한 모순을 짚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공공수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은 반드시 초기 비용이라는 이른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거쳐야 하거든요. 아, 초기에는 비쌀 수밖에 없다. 네, 민간 건설사 스스로는 30% 비싼 공법을 채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국회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특례법을 발의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매년 3,000채 규모의 공공주택을 무조건 모듈러 방식으로 강제 배정해서 발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로는 너무 비싸서 안 팔리지만 정부가 억지로라도 꾸준히 매년 3,000채씩 주문을 넣어주면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생산 노하우도 쌓이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서 단가를 낮추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 모듈러 시장이 1조 7,500억 원 규모, 그러니까 약 7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의 배경에는 이런 공공의 뒷받침이 있는 거죠. 아까 건설사들이 공공수주에 목을 맨다고 했던 그 흐름이 여기서 기술혁신으로 또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공공의 개입은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국토부가 최대 560억 원을 지원해서 AI와 첨단 기술로 교통체증이나 기후위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점형이나 특화단지, 강소형으로 나눠서요. 이것도 결국 민간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죠. 맞습니다. 엄청난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 때문에 공공자본이라는 마중물이 필수적인 거죠. 자, 앞서 나온 멋진 공공인프라 혁신들. 이 거대한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의 동네가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공공자본 투입이 진행 중이거든요. 꽤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죠. 센터가 들어섭니다. 대전 서남부에는 1,863억 원 규모의 스포츠타운이 지어지고요. 전주나 충남에서도 여러 공공건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요. 네, 인천 송도 재외동포타운 3차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는 조건 미충족으로 입찰이 무산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있죠. 특히 제가 감탄했던 게 성남시 상대원 3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무려 8,792가구 규모인데요. 이걸 LH가 참여해서 순환정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 그 방식 아주 중요하죠. 재개발하면 보통 원래 살던 분들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임시거주지를 먼저 마련해서 주민들을 잠시 살게 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공공의 지원과 용적률 혜택 등을 잔뜩 받아서 우리 동네의 훌륭한 시설을 막상 다 지어놓고 문을 콱 잠가버린다면 어떨까요? 혜택은 받고 공유는 안 하겠다. 이게 바로 최근 논란이 된 원베일리 1,000억 원 담장 논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슈를 어느 한쪽의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공공성과 사유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양쪽 입장에 다 일리가 있긴 해요. 원칙적으로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층수를 높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니 외부인에게 공공개방 공간을 열어주는 게 수용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개방을 하니 외부인 방문이 너무 증가해서 보안 문제나 관리 비용을 오롯이 입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현실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고충이죠. 혜택을 받았으니 지키는 게 맞지만 내 집 앞마당에 매일 모르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소음이 발생한다면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평행선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열어라 닫아라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외부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를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거나 아, 지자체 지원? 혹은 전면 개방이 아니라 예약제로 운영하는 소프트 개방 방식, 그리고 이용료를 징수해서 그 수익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환원해주는 식의 현실적인 타협안들이 새로운 도시거주 규칙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갈등 속에서도 결국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한번 머릿속에 쭉 정리해 보시죠. 강남 집값이 하락한다는 개인의 자산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살 길을 찾아서 다급하게 공공으로 달려가는 대형 건설사들. 민간에서는 외면받던 레고 조립 같은 모듈러 주택이 공공의 힘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가는 과정도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동네 담장을 둘러싼 공공성과 사유재산의 논란까지. 겉보기엔 파편화되어 있던 이 모든 자료들이 결국 우리가 사는 공간을 누가, 어떻게,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자료들이 보여주는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과 대화를 마무리하다 보니 오늘 소스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 머릿속에 이 논의를 좀 더 확장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은 민간 시장이 얼어붙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 프로젝트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죠. 비용이 드는 혁신 기술이나 스마트 도시 구축도 결국 공공이 이끌고 있고요. 네, 국배라는 큰 지갑이 리드하고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미래에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감소하거나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곳간마저 완전히 비어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민간도 어렵고 국가마저 돈이 없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도시는, 이 혁신적인 인프라는 대체 누가 짓게 될까요? 우리가 환호하던 공공자본의 역할에 대해 아주 무겁고도 근본적인 취약점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네,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동네에서 공사 현장을 지나치신다면 저 육중한 크레인이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자 뺏기 게임의 음악은 멈췄지만 어쩌면 이 게임 자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만 건져내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